So close your eyes, for that's a lovely way to be. Aware of things your heart alone. Loneliness goes whenever two can be a dream together. Touch the wave, don't be afraid. Live a free fight. The loneliness goes whenever two can be a dream together. 안녕하세요. 저 여기 IBS 나노이학 연구단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가을에 좀 저희가 바빠서 사이언스 톡을 이번 가을에 처음 이제 하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제 항상 존경하는 그 신인석 저희 IBS 단장님을 이제 초청을 했고 또 기꺼이 이렇게 강연을 해주신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영광스럽고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인석 아마 그 단장님은 저희 아마 생명과학 쪽에서 한국에서 이제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워낙 큰 일들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간단히 그래도 이제 양력 조금 설명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그 서울 의대에서 이제 의사 저희 지금 이제 의대 이제 졸업을 했더니 MB신데 이제 PhD 이제 저희가 하는 자연과학 공부를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하셔서 코넬대학에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MIT에서 조편 교수님 하시다가 포스텍 가셔서 포스텍에서 한 10년 되셨어요. 2001년에 이제 시스트의 뉴로 아마 사이언스 센터장을 맡으시면서 이제 시스트에서 계속 계시다가 2012년에 IBS 단장을 이제 맡으셔서 지금까지 이제 IBS 센터 포 코그니션 앤 소셜리티 이제 단장으로 계시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저희가 그 뉴로사이언스의 이제 큰 어떤 하나의 그 분야를 이제 맡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이제 이쪽 뉴로사이언스 그 기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상을 하도 많이 받으셔서 그 리스트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제가 그냥 말씀드린 호암상을 이제 받으셨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이제 학술원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가 정말 미국 대학 교수들도 MIT 교수, 하버드 교수도 이제 거기 멤버가 되면 이제 신문에 나오는 교내에서 한국에서 이 NAS 멤버가 되신 아주 진정만 몇 분 안 된 한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트리플 AS 그래서 그다음 또 다른 어떤 미국의 학회의 펠로우로 이제 선임이 되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학자를 하시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영예를 다 가지고 계시고 오늘 아마 좋은 강연을 또 해주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하게 쉽게 일반 학생들이 이제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저는 진짜 그런 줄 알고 퍼블릭을 위한 강의를 제가 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하려니까 오늘 여기 와서 투어를 하고 보니까 천 교수 여기 센터에서 바이올로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오디언스에 대한 모욕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사이언스 톡으로 바꿨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제목이 좀
제목이 좀 보통 말하기 어려운 제목인 것 같은데 엠퍼티라는 게 공감 능력이죠. 그런 거에 대한 용어인데 그거에 대한 유전적인 그리고 뇌회로적인 연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 엠퍼티라는 게 뭐냐? 이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는 어떤 마음의 다짐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자기가 그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런 겁니다. 엠퍼티라는 게. 여기 굉장히 고등동물,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냐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사람에서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fMRI 같은 툴이 있습니다. 엠파티를 필요한 상황에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MRI를 찍는데 손가락에다 핀을 눌러가지고 통증을 유도했을 때에 fMRI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해당되는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 손가락에 해당하는 그런 데가 작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 뇌 분야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그 사람은 이제 통증 없이 fMRI를 찍는데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찔려서 통증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는 자기 손가락은 멀쩡하니까. 그런데 뇌의 다른 부분들이 실제로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뇌의 부위들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엠퍼티 아니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나도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처음論文이 나왔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 통증을 느끼는 사람에서 이 부분은 그 정서적인 면의 그 통증의 정서적인 면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통증이 있다 보면 그냥 괴로운 거지 뭐 구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통증이 있다. 그럼 내 가운데 손가락에 어느 바늘 같은 걸 이렇게 누가 긁었다. 얼마나 강하고 어떤 종류의 통증이고 이런 걸 알죠. 알면서 괴롭죠. 그러니까 이런 건 통증을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이 두 가지가 다른 뇌의 기능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괴로운 거, 그게 엠퍼티에 해당하는 것이다. 거기서 같이 간접적인 경험을 괴로워하는 그때에 같은 그 부분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엠퍼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행동에 기본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걸로 어린아이들이 그러시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울면 다른 애가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디프레션, 우울하게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좀 우울해지는데 그러니까 에모셔널 컨테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테이트 매칭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기본적인 엠퍼티의 형태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괴로워, 또 내가 좀 위로해주는 마음, 컨설레이션 하는 그런 sympathetic concern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좀 아주 어드밴스된 거는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프로소셜 비헤이어라고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도와주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주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엠퍼티에 근거한 그런 비헤이어인데 이게 사람 정도 돼야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지난 한 11년 동안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게 아니다. 이런 현상들이 동물에서도 특히 로덴트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에모셔널 컨테이션이 있고 예를 들면 이 쥐에 그 발바닥에다 이제 포르말린을 주사하면 통증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본 다른 쥐, 얘는 그냥 관찰만 한 쥐죠. 얘는 통증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높아져 있어요. 그걸 보므로 해서. 그래서 에모셔널 컨테이션이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 속에 랩이 들어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꽉 매여 있으니까 괴롭겠죠, 당연히. 그거를 보는 다른 쥐는 가서 이거를 문을 열어줘서 이걸 구해내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요. 그게 프로소셜 헬핑 비헤이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프레어리 모드라거나 그런 에서 보면 컨설베이션 비헤이어가 있어요. 다른 한 쥐가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곳에 있다가 같은 캐릭을 주면 그걸 보는 쥐가 가서 컨설베이션을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닦아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observational fear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한 쥐가 전기 충격을 받는다든가 한 상태에서 얘는 그걸 관찰하면서 얘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observational fear라고 저희들에서 처음 보여주는데 이런 observational fear가 사람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엠퍼티에 근무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능력이 여러 정신과 질환에서는 임페어되어 있어요. 알렉시타이미아는 자기의 감정을 레코나이즈를 표현을 못해요. 레코나이즈도 못하고. 스키조프레니아는 정신적이면서 이 환자에서도 이 엠퍼티, observational fear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오티즘이나 디멘치아, 특히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 이 observational fear가 임페어됐다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우선 컨벤셔널하게 fear 컨디셔닝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이 케이지의 바닥에는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피커가 있는데 이 속에 넣었다가 이제 처음에 스피커로 어떤 톤을 삑 하고 주다가 마지막에 전기 충격을 한번 팍 줘요. 그러면 이 톤이 들리면은 조금 있다가 전기 충격이 온다는 사실을 이 쥐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이죠. 그렇게 학습한 다음에는 나중에 다른 환경에서 이 똑같은 톤이 삑 하고 들리면 이 어소시에이션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이따가 전기 충격이 올 테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이 얼어붙어요. 그리고 위험이 있을 때 동물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프리징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얼어붙는 프리징을 하는 반응이 이제 결국 메모리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똑같은 케이지에 또 환경에 집어넣었을 때 사실 톤이 없어도 이 환경 자체를 기억하는 거죠. 야, 지난번에 여기서 내가 혼났지. 그래서 또 얼어붙어요. 그걸 컨텍스트 디펜던트 fear conditioning이라고 하고 이거는 Q, 톤을 Q라고 할 때 Q dependent fear conditioning이라고 하는데 이 observational fear에서는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 이걸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 칸나기가 있고 데몬스트레이터 마우스가 있고 여기 얘는 관찰하는 거 observer예요. 여기다가 푸시업을 주는 거예요. 여러 차례 푸시업을 상당히 강하게 주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트레이닝이고 컨디셔닝이고 그러면 이게 다음날 보면은 이 똑같은 잠수에 케이지에 집어넣었을 때 이 다른 데몬스트레이터는 없이 이 환경에 컨텍스트에 집어넣는 것으로서 얘는 메모리를 다시 이제 리트리버를 해가지고 프리징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컨텍스트 디펜던트 컨디셔닝이죠. 피어 컨디셔닝인데 컨텍스트 디펜던트 컨디셔닝인데 단 vicarious US 그래서 푸시업을
unconditioned stimuluus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걸 통우는 conditioned stimulus고, 이 unconditioned stimulus가 이거 파블로비안 컨디셔닝에서 마찬가지예요. unconditioned stimulus가 first 때 이게 컨벤셔널한 context dependent fear condition인데 이 observational condition에서는 US는 간접적인 거다. vicarious. 똑같은 context dependent condition이지만 이게 이제 키입니다. 이게 vicarious US다. 그러나 이거는 context dependent condition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걸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케이지 더블 체인도 보니까 중간에 이제 파티션이 있어요. 파티션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잘 들여다 보이게 구멍 뚫어서 소리나 냄새 왔다 갔다 하고, 한쪽에는 데몬스트레이터를 넣어서 전기 출력을 받고 이쪽에서 꼭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효과적이기로 하는 걸 저희들이 보여준 거예요. 따라서 보시면 이제 트레이닝 하는 날 첫날 이거는 그러니까 observer mouse의 behavior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케이지 집어넣어서 해비추에이션 한 다음에 반대편에는 데몬스트레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데몬스트레이터에 푸시업을 주면 observer mouse가 여기에 프리징하는 정도 시간을 보여주는데 쫙 프리징을 하는 거죠. 트레이닝 하는 날. 그런데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중요해요. 그 중간에 파티션을 블랙으로 가려놓으면 처음에 놀라다가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요. 근데 이거 리스폰스, 이거 observation을 freezing 하는 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메모리가 형성돼가지고 24시간 후에 컨텍스추얼 메모리를 보면 또 똑같은 컨텍스트에 집어넣고 데몬스트레이션 없이 그건 마찬가지로 freezing을 하는 거죠. 이건 얘네들은 또 이제 억제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observational fear가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visual information이 중요하다. 이거를 저희들이 우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휴먼에서 observational fear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이제 나도 간접 경험을 하는 건데 그 다른 사람이 실제로 자기하고 더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는 더 강합니다. 패밀리어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블링은 그러니까 같은 배에 있는 다른 쥐하고는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던 쥐가 하는 것보다 자기 시블링이 더 강한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이팅 케이지, 메이팅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롱텀 메이팅 하면은 아주 강한 반응을 보여요. 뭐 짧은 동안 같이 사는 걸로는 잘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휴먼 스터디들이 이제 많은데 fMRI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휴먼에서 fMRI로 보여주면 뇌의 어느 부위가 observational fear 때 이제 액티베이션 되느냐 하는 것의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anterior cingulate cortex라든가 이런 것이 anterior cingulate cortex라든가 또는 amygdala, 편도핵이라고 하는 그런 데가 액티베이션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보여준 이 observational fear가 휴먼의 empathy fear하고 정말 비슷한가? 그렇다면 뇌에서의 관련된 뇌 분야도 비슷한가? 그런 걸 보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요즘은 anterior cingulate cortex에 리전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이제 뉴런의 기능을 억제하는 마취제 같은 걸 주사하는 이런 작동을 안 하죠. 그리고 탈라무스의 가운데라든가 또 아미갈라라든가 이런 데 세 군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제로 이 ACC를 억제를 시키면 이게 반응이 안 나타나요. 휴먼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미글달라, 편도핵도 마찬가지고 탈라무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적어도 세 군데가 여기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anterior cingulate cortex 여기는 컨디셔닝이 안 돼요. 근데 만일 이거를 컨디셔닝을 한 다음에 다음날 메모리 하기 직전에 ACC를 억제시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리트리버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리지널 observation fear에만 관여하는 거죠. 그리고 탈라무스의 가운데 부분에 이게 아까 그 통적으로 괴로워하는 에모션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게 affective pain pathway인데 여기도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편도핵은 당연히 fear expression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휴먼에 있는 그 브레인 리전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말은 근데 재밌는 관점이 있어요. 이게 아까 센서리와 어펙티브 디멘전 얘기를 했는데 이 뭔가는 아까 그 처음에 휴먼에서 MRI 스터디를 할 때 통증이 어디 있고 얼마나 강하고 이게 돌로 누른 거냐 아니면 핀으로 찌른 거냐 이런 거 그게 센서리 에스펙트라고 그 해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 관여하는 뇌 부위가 있어요. 그게 소마토 센서리 콘텍스고 그리고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거에 대한 거 그걸 affective dimension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그 회로가 휴먼에서 잘 알려져 있어요. 마우스에서도 상당히 연구가 되어 있죠. 그게 anterior cingulate cortex라든가 아미갈라, 베이솔라테랄 아미갈라라든가 미들라인 탈라무스 그리고 인슐라 코텍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 이제 observational fear에 관여하는 뇌 부위가 저희들이 테스트한 게 세 군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 보여준 게 여기 있어요. 결국은 affective dimension이 작동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empathy fear는 sensory dimension은 없고 affective pain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거는 이게 direct US가 퍼스트라이드 왔을 때의 시그널이 어떻게 가느냐 센서리 쪽으로 가고 어펙티브 쪽으로 가는 건데 중요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 vicarious US는 관찰에 대한 간접적인 US는 어디를 해서 어떻게 이쪽으로 가는 것일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2010년과 그 후에 처음 제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observational fear와 empathy에 의존하는 거고 familiarity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ACC가 관련이 되고 메모리 리콜에는 ACC는 관련하지 않고 그리고 뭐 추가 시험들을 많이 했죠. 엔타이 칼슘 채널이 필요하고 affective pain pathway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늘 더 주름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타이트 세타 브레인 리듬 중에 어느 한 종류가 강화된 ACC와 BLA 사이에서 강화돼요. 그런 스터디를 보여줬는데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기 이제 김성호 박사가 여기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하기 때문에 이 observational fear론이 요 기능은 오른쪽 헤미스피어에만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헤미스피어를 ACC를 인액티베이션 시키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왼쪽 헤미스피어에 있는 ACC를 인액티베이션 해도 그건 아무 이펙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테랄리제이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옛날에 이제 했던 일들이고 그래서 그 후로 저희 랩에서는 이제 저희 랩의 시작이 유전학을 가지고 시작하는 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생명 현상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죠. 이거 몰리큘러 레벨부터 그 시스템까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서 나오냐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네틱 다이섹션 중에서는 행동을 보고서 행동이 이상하게 되면은 그것에 관련한 유전자가 뭐냐 하는 걸 알아내는 방법이 전통적인 유전학이죠. 근데 이 시간이 무지하게 걸리는 거죠. 근데 요새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면 제네틱 매핑 과정이 아주 복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부분이 DNA 시퀀싱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마우스 제네틱스를 이런 일에 쓸 때에 유리한 점은 인브레드 마우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브레드 마우스 트레인 하면 걔네들은 모든 유전자가 다 똑같은 그런 인디비주얼이에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A 스트레인과 B 스트레인이 있는데 둘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건 유전자 때문에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증상이 나오는 거에 관련된 유전자는 이 두 스트레인 간에 다르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인브레드 스트레인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여기 저희들이 궁금한 게 여러 개 스트레인인 거는데 각각 스트레인이 B6J, B6N, 129S1 이런 것들이 인브레드 스트레인 이름이에요. 그럼 보시면 그 observational field response가 다양한 걸 알 수 있죠. 전혀 못하는 쥐들이 꽤 많아요. 보시면 얘네들은 엠퍼티가 완전히 제로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띄게 보면 이 두 개의 스트레인을 저희가 마지막에 보는데 129S1하고 129S4가 차이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얘네들 이름이 어떤 건가는 그 인브레드를 만드는 게 히스토리가 옛날에 그 인브리딩이라는 거 있죠. 그 새끼 브라더 시스템 메이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다양한 GMO 와일드 마이스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 각각의 브라더 시스템 메이팅을 쭉 해내려가면 여러 개의 라인으로 주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29, S1과 S4는 그렇게 갈라진 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상당히 유전자가 서로 비슷하겠죠. 이게 차이가 나는 유전자들의 뮤테이션들이 적을 것이다. 그런데 행동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 몇 개의 차이가 나는 유전자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으면은 이 행동의 차이에 대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S1과 S4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genetic difference에 대한 것이라는 거는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럼 그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이고 이게 24시간 메모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요새는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 맵핑이나 뭐 이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genetic sequencing, 그 유전자 시퀀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실제로 그 뉴렉신 3라는 단백질이 둘이 이제 129 S1과 나머지 다른 5 인브레스트랑을 비교하니까 그게 498번째 아미노아시드가 아르지닌 트립토판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highly conserved 아미노아시드인데 이것도 이렇게 제브라피쉬까지 다 되었는데 S1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게 behavior 129 S1은 엠퍼티가 증가된 거니까 그 증가된 엠퍼티의 원인일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요새 또 그런 테크닉도 여러분들 크리스퍼 테크닉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진 마카웃 할 때는 적어도 한 1년 가까이 걸렸는데 크리스퍼는 몇 달이면 다 됐죠. 그래서 그걸로 했어요. 가지고 증명을 했어요.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보통 생쥐에
다른 인물의 스트레인에 있는 이 유전자의 이 498번째 아미노애시드를 트리토판으로 바꿔놓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B6 마우스에서 했어요. B6 마우스에서 했더니 드디어 놀랍게도 그 유전자를 바꿔놓더니 반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이 되는 거죠. 고유전자 돌연변이가 이 엠퍼티 피어를 증가시키는 피노타입을 보였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질문. 네. 유백신 3면은 사실은 이 시냅스에 다 되는 다 결국에는 뉴럴링 유백신 인터랙션에 다 되는 건데 사실은 엠퍼티를 하는 영역뿐만 다른 데도 다 같이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뉴렉슨이라는 게 1, 2, 3 이런 식으로 아이소타입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발현되는 게 패턴이 달라요. 그리고 셀 타입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뉴렉슨 3가 이거 좀 더 파인 레벨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납킨해서 홀 마우스가 이걸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한 게 그 다음 연구죠. 근데 이걸 제가 슬라이드를 안 넣었는데 리듬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앞으로 가능하면 줄이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셀 타입에 따라서 이제 해봤어요. 이 뉴렉신 3를 엑사이테이티브 뉴런에만 선택적으로 없앴고 그리고 이니비터리 뉴런 중에서도 파발루린 뉴런, 소마토스타틴 뉴런 이런 식으로 셀 타입에 따라서 뉴렉신 3를 없애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네틱스에서 프릴락스 시스템을 써서 그렇게 했더니 소마토스타틴 뉴런의 이 뉴렉신 3를 없앴을 때만 이거 마찬가지로 즉 피노타입의 엠파티가 증가한 피노타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뉴렉신 3가 소마토스타틴의 어떤 영향, 소마토스타틴 뉴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걸 그 다음에 본 거죠. 하나 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스파인 사이즈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게 만약에 뭐하고? 스파인 사이즈. 그 스파인 사이즈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안 봤는데 그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봤죠. 그래서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보는 방법은 엔티리어 싱글레이 콜텍스의 슬라이스에서 그 소마토스타틴 이니비터리 뉴런이 이 엑사이테이티드 뉴런, 피라미달 뉴런을 이노베이션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시냅스를 있죠. 그러면 이쪽 이 소마토스타틴 뉴런을 스티뮬레이션하면 이 피라미달 뉴런에서 이제 리코딩을 하면 이게 이니비터리 뉴런이니까 그 이니비터리 그 커런트를 잴 수가 있어요. 양쪽 부분에서 그걸 이런 식인 거죠. 여기다 스티뮬레이션을 주고 여기다 재면 이런 피크가 나오는 거예요. 스티뮬레이션 주는 거에 그게 그 이니비터리 포스트매틱 커런트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뮤턴트면은 이게 소마토스타틴 뉴런의 이 뉴렉신 3가 제거된 마우스에 슬라이스를 해서 해보면 그게 팍 죽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뉴렉신 3가 뮤테이션이 되면은 그 세크리션이 이 소마토스타틴 뉴런에서 이 피라미달 뉴런으로 가는 이니비터리 트랜스미션이 쫙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파발루린 뉴런이나 다른 이니비터리 뉴런은 아무 이펙트가 없고 소마토스타틴 뉴런에 이거를 제거시켰을 때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소마토스타틴 뉴런이 피라미달 뉴런의 기능을 조정해가지고 이 엠퍼티 비헤이비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소마토스타틴 뉴런이 그러면 그 아까 뉴턴 테스트 봤듯이 억제되면은 엠퍼티가 증가하고 그 뭐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오토제네틱스 툴이 요새는 잘 발표되어 있죠. 그래서 기술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소마토스타틴 뉴런의 유전자를
할로우 로봇이 인자를 받아주긴 다음에 이걸 그 라이트를 주면 이 뉴런들이 이제 이니비션이 되는 거예요. 소마토 서킷들이 이니비션이 되니까 피라미달 뉴런의 그 이니비션을 막아주는 그 이니비터리 것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문이 열려가지고 엠퍼티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거를 소마토 스타틴 뉴런의 이니비터리 트랜스미션을 증가시키면 그 다른 없어졌는지 치료를 쓴 거죠. 그럼 실제로 엠퍼티가 이제 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마토스타틴 뉴런의 그 트랜스미션에 따라서 이니비터리 인풋에 따라서 피라미달 뉴런의 기능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이 뉴렉신 3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일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는 결국은 이 엔테리어 싱귤러 코텍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이 어떻게 엠퍼티 아웃풋을 컨트롤하느냐 그런 얘기를 보여준 건데 그게 이제 하나의 제네틱 어프로치고 다른 제네틱 어프로치는 유전자를 돌연변이 시켰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보는 이런 제네틱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저희 랩이 이런 유전학적인 그런 그 전통을 가지면서 하기 때문에 낙하운 마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대개는 브레인 펑션에 관련한 그런 낙하운 마우스인데 그럼 걔네들이 이 엠퍼티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쭉 봤어요. 봤더니 아주 꽤 많은 낙하운 마우스들이 문제가 있어요. 캠페인2 알파는 여러 가지 기능하는 거지만 메모리에도 관계되는 거죠. 엑사이테이티브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칼슘 채널들 몇 가지 그 중에서 N-타입하고 L-타입이 이제 필요하고 이건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도 이제 봤죠. 그 다음에 증가된 것들이 있어요. 글루타민 리셉터, 메타보트로픽 리셉터 뮤테이션이 되면 오히려 증가해요. PS-베타4 뮤테이션이 돼도 증가해요. 재미있는 건 이 PS-베타4는 이 글루타민 리셉터 메타보트로픽 타입 1의 다운스트림에 이제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요거와 요 유전자는 같은 시그널링 패스웨이인 거죠. 근데 그 중에 거라도 뮤테이션이 되면 엠퍼티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건 PS-베타1은 역시 시그널링에 관여하는 건데 G-프로틴 코드 리셉터의 다운스트림인데 얘네들은 감소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요거 이제 현재 저희들이 논문을 쓰고 있는 건데 PS-베타1이 엠퍼티가 아예 없는데 이게 왜 그럴까? 뇌의 어느 부위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걸까 해서 PS-베타1을 ACC에만 제거시켰어요. ACC에만 선택적으로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non-mutant와 마찬가지로 비헤이어가 엠퍼티 비헤이어가 임페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 ACC하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MPFC라는 부위가 있는데 서로 같이 다 붙어 있는 부위예요. 거기에는 헤드 소리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로코 브레인 에어게 스페시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실험은 요 데이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요 프리림빅, 인프라림빅 그 MPFC의 이름인데 걔네들이 피어와 관련됐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 우리 데이터를 보면 이 ACC PS-베타에 의한 ACC 그 피노타입은 컨벤셔널 피어와는 다른 뉴럴 메커니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이제 헝가리로부터 한 게 있는데 요 ACC와 BLA가 BLA는 이거 판단해 아닙니다. 베이설 라테랄 아닙니다. 두 쪽이 리시프로컬하게 신경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가 이제 있어요.
고문용으로 이제 그런 건데 이런 방법은 이제 내추럴 사이언스에서는 프로젝션을 보면 여러 가지 툴들이 이미징 툴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쪽에다가 ACC에다가 파일을 주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미갈라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CG는 이제 ACC 싱글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주사한 다음에 아미갈라로 가는 요거를 보는 거고 요거는 아미갈라에 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이거는 결국 여기서 ACC에서 VLA로 한 터미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직접 들어간다, 프로젝션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꾸로는 ACC에 하는데 레트로그래드 레이블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오는 프로젝션 된 뉴런에 여기서 터미널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가는 거고 이때는 이제 가서 그 뉴런 셀 버디에 염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이 리시프로컬하게 서로 연결됐다는 데이터를 이제 옛날에 발표한 게 있는데 그럼 이 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선 볼게 그럼 ACC에서 BLA로 가는 프로젝션 이게 엠퍼티에 중요한가? 반대로 BLA에서 ACC로 가는 프로젝션 이게 엠퍼티에 중요한가를 양쪽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쪽에서 가는 것만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옵토제네틱스로.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예를 들면 ACC에서 BLA로 가는 ACC에서 BLA로 가는 프로젝션의 뉴런을 억제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엠퍼티가 떨어져 있어요. 그 말은 ACC에서 BLA로 가는 그 프로젝션이 엠퍼티에 중요하다. 라는 걸 보는 거고 반대로 하면은 BLA에서 ACC로 가는 프로젝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옵토제네틱스 상태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 말은 reciprocal connection이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둘 간의 인터랙션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게 맨 첫 번째 논문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거, 이 observational fear를 하는 동안에 ACC와 아미갈라 사이에 브레인 리듬 중에서 특정 세타 리듬이 중간에 있고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CC와 BLA가 어떤 특정한 브레인 리듬을 가지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게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엑스트라셀룰러 리코딩 일렉트로드를 탐침을 ACC에 하나는 ACC에 꽂고 다른 하나는 아미갈라에 라테럴 아미갈라에 꽂아서 그 리코딩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처음에 5분 동안 헤비추에이션 할 때 그 다음에 이때는 데몬스트레이터에 푸시업을 줄 때 리코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패턴이 다르죠. 이거 패턴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에는 프리퀀시 이게 1Hz냐 2Hz냐 이 리듬의 프리퀀시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 4Hz, 8Hz, 12Hz, 16Hz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 각 시간별로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그 2디멘전으로 퀀티파이 하는 건데 거기다가 색깔을 통해서 이건 굉장히 강한 거고 나머지는 약한 거고 파란 거는 이제 리듬이 이제 억제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3디멘전을 한 정보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ACCBL의 헤비추에이션 때 상태와 이 컨디셔닝 푸시업을 줄 때의 상태가 많이 다른 거고 ACC와 ACC나 비교해보면 많이 다르죠. 요 푸시업을 줄 때는 이게 상당히 강한 밴드가 컨solidation 돼서 나타나죠. ACCBL. 요거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이쪽 ACC와 BLA 이거죠. ACC의 리듬과 BLA 리듬이 이게 피크를 분석을 해보면 크로스 코렐로그램이라고 가지고 분석해 보면 이게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느냐, 피크가 같이 나타나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결과로 본 게 observational fear 할 때 이 ACC와 아미글달라 사이에 데이터 액티비티가 싱크로나이즈 돼서 나타난다는 거를 데이터를 저희들이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이게 뭘까? ACC와 BLA가 observational fear 때 같이 세타 리듬으로 싱크로나이즈가 되는데 이게 그냥 이 현상에서 따라 나오는 그냥 사이드 이펙트 그냥 아무 관계 없이 인과관계가 없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코잘 룰이 있는 거지 하는 것이 궁금해요. observational fear에 이게 진짜 관련이 되는가, 책임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전문적인 얘기지만 이게 히포캄퍼스와 관계된다. 이 세타라는 게 히포캄퍼스에서 나오는 리듬이거든요. 히포캄펄 리듬인데 거기에서 타입 1과 타입 2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observational fear 때 강화되고 싱크로나이즈 되는 이 세타 리듬이 실제로 히포캄펄 리듬과 관계되는가? 그렇다면 타입 1인가 타입 2인가? 그리고 이것이 observational fear에 진짜 causally involved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본 거죠. 데이터 리듬을 말씀드리려면 요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데이터 리듬이 타입 1과 타입 2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세타. 러닝 앤 메모리에 세타가 중에 하나 있고 그랬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둘을 진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들을 저희들이 꽤 많이 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억셉트를 하죠. 그러면 타입 1은 이게 프리퀀시가 좀 슬로우, 빨라요. 8 to 12Hz고 타입 2는 그거보다 좀 느리죠. 4 to 8Hz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언제 주로 나타나냐면 쥐들이 막 움직일 때 그때 타입 1이 나타나요. 타입 1 데이터가. 그리고 이거는 아주 여러 가지 다른 커뮤니티 펑션들이 나타나요. 커뮤니티 뭐 엔자이티라든가 노벨티 익스플로레이션 한다든가. 그리고 양이 한쪽으로 달라요. 아트로핀은 콜리너직 시스템을 억제하는데 이 타입 2는 아트로핀에 센시티브하고 타입 1은 아트로핀 쪽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네티컬이 달라요. 예를 들면 5HT1A 낙아웃을 하면은 이건 타입 1만 인크리즈 해요. 그리고 이 PS 베타 1이나 PS 베타 4를 낙아웃하는 이 타입 2만 억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T 타입 채널 뮤테이션인데도 이게 증가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세타 리듬은 유전학적으로 그리고 또 파마콜로지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희들이 관심은 이 타입 2에 있는 거죠. 커그니션과 관련돼서. 그래서 실제로 observational fear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를 우선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observational fear 때 PS 베타운 넉다운을 시키면 이거는 ACC에만 선택적으로 넉다운을 시킨 거예요. 실제로 이 리듬이 달라진다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observational fear 때 본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habituation 컨디셔닝 때 요 4 to 8을 타입 2가 강화가 나온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런데 PS 베타1이 낙다운 되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PS 베타1에서 이게 엠퍼티를 보이지 않는 쥐에서 실제로 이게 없어졌다, 데이터가 없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가 가지는가를 보려면
타입 2 세타만 선택적으로 매니플레이션을 했을 때 observational fear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 코잘리티를 보는 거죠. 그 실험은 간단한 실험은 아니죠. 근데 다행히 저희들이 예전에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이 타입 2 세타 리듬만 선택적으로 매니플레이션 할 수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타입 2 세타가 어떻게 해서 브레인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는 지식이 많이 있는데 이 미디얼 섹텀에서 히포캄퍼스로 가는 프로젝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와입니다. 그거를 억제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들이 그거 해보니까 옛날에 본 일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어느 부분 했냐는 거고 기본적으로 미디얼 섹텀에서 히포캄퍼스로 가는 가바 트랜스미션만 억제를 하면 타입 1은 그대로인데 타입 2만 줄어든다는 거를 저희들이 옛날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행동 변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써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타입 2만 억제했을 때 이 observational fear가 변화가 있을까 해봤더니 우선 데이터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observational fear 때 히포캄퍼스에서 이 미디얼 섹텀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조절했을 때 타입 2가 실제로 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컨트롤 마우스에서는 그 해비추에이션과 컨디션일 때 이렇게 달라지는 걸 좀 말씀드렸죠. 이게 그 타입 2 데이터가 쫙 나오는 건데 이 중에 특히 ACC와 DNA와 히포캄퍼스 세 군데를 동시에 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그 미디얼 섹텀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타입 2 데이터를 실제로 억제했더니 그게 다 히포캄퍼스, DNA, 이 여기 암기달라에서 다 없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observational fear 때 타입 2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미디얼 섹텀을 조정해서 타입 2 데이터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걸 이랬을 때 이 G는 observational fear가 어떨까를 봤어요. 봤더니 실제로 확 줄어들더라고요. observational fear를 보면 요 이제 미디어 섹텀을 억제시켜서 타입 2를 줄이는 G를 보면 observational fear가 당연히 가라앉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클래시컬 fear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 타입 2 히포캄퍼스 데이터를 억제해도 클래시컬 fear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observation fear에 특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중요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럼 이게 정말 코잘리 인볼브된 것 같다.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타입 2 세타가 증가를 더 많이 하면은 observational fear가 더 증가하냐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마우스에서 본 건데 우선 이게 해비추에이션과 컨디셔닝에 달라지는 거 보세요. 해비추에이션 때는 보통 이제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가 있고 컨디셔닝을 하면은 이게 로우 프리퀀시로 이제 바뀌는 현상인데 이것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본 거예요. 이니비터리 타입 2 데이터를 억제하면 아예 없죠. 그런 쉬프트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여러 주의의 에버리지를 표시한 거지만 인디비주얼 G를 보니까 ACC의 타입 2 데이터 파워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 증가한 거에 따라서 그 fear freezing이 어떻게 달라지냐를 보니까 아주 직접 코릴레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입 2 데이터가 많이 증가하면 fear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스트롱한 그런 서포팅 에비던스가 되는 거죠. 근데 타입 2 데이터의 증가 정도가 observation fear의 정도를 예측하게 만든다 하는 게 되는 거죠.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실제로 타입 2 데이터가 지금 나타나는데 그게 fear freezing과 관계될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템포럴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 프리징 타이프 세터 증가할 때에 프리징을 하고 타이프 세터가 다시 감소하면 프리징이 끝난다면 그렇겠죠. 그때 이 바틀이 딱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는 프리징 온셋에 맞춰서 그 EEG 스펙트럼을 비교해 본 거예요. 이게 타이프 세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프리징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트 세터가 쭉 강하게 있죠. ACC, BLA, 히포캄퍼스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 더 잘 보이는데 이게 슬로우 타이트 세터고 블루는 타입 1 세터인데 타입 1 세터는 프리징 안 하면 나타나지 프리징 하면 모빌리티가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당연하죠. 근데 타이트 세터 보시면 타이트 세터가 증가하면서 프리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ACC에서, BLA에서, 히포캄퍼스에서 다 보여주지 타이트 세터의 증가가 결국은 프리징 비헤비어를 프리딕트하게 되는 거고 이게 프리징이 끝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프리징 스탑에 이제 엘라인을 해서 본 거죠.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타이트 세터가 끝난 다음에 프리징이 멈추죠. 여기서 보시면 돼요. 타이트 세터가 증가했을 때 프리징 하다가 타이트 세터가 다시 감소하니까 프리징도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아주 완전히 템포럴리 커플링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코절로로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서머라이즈 하면 피어스 베타운 데피션스가 ACC의 피란달 리온, 프로젝션 리온이거든요.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기서 피어스 베타와 데피션스가 되면 또 레어 특수들 ACC의 뉴런의 익사이터빌리티가 줄어들고 이건 데이터를 안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observational fear behavior가 억제되는 거죠. 피어스 베타와 ACC의 표현된 뉴런. 그런데 그렇게 되면 efficiency가 있으면 ACC의 그 피어스 베타 efficiency가 있으면 타이트 데이터 파워가 떨어지고 싱크로니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reciprocal circuit에서 ACC 비의 reciprocal circuit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트 데이터가 어테뉴에이션이 되면은 실제로 이 미디어 세텀을 매니플레이션해서 타이트 데이터를 어테뉴에이션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면 observational fear도 억제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워 인크리즈가 타이트 데이터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정도가 결국은 이 observational fear 프리징의 정도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한 이 타이트 데이터 파워의 증가 감소 이게 프리징 비헤이어와 아주 템포럴 커플링이 잘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conclusion은 결국 히포캄퍼스 타이트 데이터가 이 reciprocal circuit, ACC BLA reciprocal circuit에서 데이터 oscillation을 이제 유도하는 거고 그게 결국 observational fear를 드라이브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다 설명은 못드렸지만 피어스 베타운이 ACC에서 이 타이프 세타 싱크로를 관할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디렉션 프로그램은 이 안에서 ACC의 마이크로 서킷에서 작동을 하면서 observation fear를 컨트롤한다, 게이팅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피어스 베타폰은 사람이 쓰는 건데 이것도 모듈레이션 한다는 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좀 많은 내용에 관여하고 있는데 금세는 박사, 에릭 킴 친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디렉션 3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김성국 박사, 백진희 학생 이 사람 타이트 데이터에 대한 일을 지금 레이저로 했죠. 김성국 박사는 일반적인 구조는 라테럴리제이션 현상이고 전대중 박사 오리지널 인벤처 2010년 논문을 낸 사람입니다.
이제 제 얘기는 이걸로 끝이고요. 이건 어나운스인데 소셜 비헤이비어, 뉴럴 서큐티브 소셜 비헤이비어 키스톤 심포지엄 내년에 있어요. 5월달에 대전에서 할 건데 5월달에 제가 이거 오라에서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주 볼만한 그런 컨퍼런스가 될 겁니다. 여기 스칼라쉽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위에 웹사이트를 한번 좀 보세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탭도 할 겁니다. 네. 오늘 뭐 아주 새로운 저희가 뭐 이렇게 보통 저도 생물 많이 이렇게 당연 조금씩 듣고 하는데 이렇게 또 세포 단위 아니면 이런 뭐 티슈 혹은 뭐 질병 지금 이제 뇌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학문의 이제 분야, 가장 어드밴스된 학문 분야라서 어렵기도 한데 이제 새로운 어떤 시각을 좀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 질문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궁금한 점이 사람도 약간 이런 엠파시를 느낄 때 자기가 경험해본 아픔이면은 좀 더 공감을 잘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보면 컨디셔닝을 하기 전에 그 쥐를 그런 푸시업 챔버에서 가볍게 푸시업을 줘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 실험을 하면 observational field 실험을 하면 훨씬 더 강해요. 레스폰스가. 근데 그것이 무슨 메커니즘일까? 여기에는 메모리가 이미 있는 거죠. 자기 경험에 대한 메모리, 그 리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본 패러다임은 previous experience 없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empathy만 purify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메모리까지 할 때는 강하게 리스폰스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경험의 리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믹스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엠파티를 보는 데에는 좀 컨퓨전이 생길 수가 있죠. 약간 좀 이렇게 벌써 교수님. 아니 저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냥 약간 그 엠퍼스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뭐 사이코패스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거 약간 좀 유전적인 뭐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이제 그 지인 없는.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해들을 많이 하니까 유전 네이처냐 너처냐 유전자 때문이냐 환경 때문이냐 이게 이건 더 베이직한 제가 처음 올 때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머더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태어난 사람도 그렇고 태어난 쥐도 그렇고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쥐를 예를 들면 그렇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 임신 중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태어난 쥐는 나중에 자라서 스트레스 핸들링을 잘 못하고 어그레시브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게 유전자냐 환경이냐? 당연히 환경이죠. 그 환경이라는 거의 데피니션이 뭐냐? 엄마 뱃속에서 처음부터 그게 환경인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되면 예를 들면 오티즘은 제네틱 팩터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관련된 유전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특정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면 얘는 오티즘을 보일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확률이지 100%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뮤턴트들 많은 뮤턴트가 돌연변이 되면 아예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 확실하게 유전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어떤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관여를 하는데 그 유전자의 팩터가 아주 도미넌트한 팩터는 아니고 다른 유전자들과 또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부터의 환경이 또 엄청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특히 브레인 같은 경우는 주인과 인바이러먼트의 합작품이 결국은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모델에서도 이건 휴먼 스터디가 먼저 있었던 거죠. 스키조프레니아가 나타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환경이 좋으면 안 나타나요. 그 동물 모델에서는 더 확실하죠. 어떤 특정 유전자를 돌변시키면 스키조프레니아의 피노타입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만들 쥐들은 그런 뭔가가 있는데 근데 그 쥐를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쥐가 아주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좁은 공간에 한 5마리씩 뭐 기르고 프라이버시도 없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케이지에 그리고 몸이 건조한 깔집만 놓은 게 아니라 무슨 장난감 같은 것도 놓고 올라가서 놀게 될 걸 enriched environment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러면 스키조프레니아 증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그 환경이라는 게. 예를 들면 다운 신드롬도 그래요. 다운 신드롬이라는 게 몽골리즘. 그 다운 신드롬 분들을 겉에 보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자기 형제보다 다운 신드롬을 가진 외국 사람하고 더 닮았다고. 근데 거기 아주 인텔렉츄얼 프로블럼도 있고 여러 가지 카디악 프로블럼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애도 어릴 때부터 패밀리 환경서부터 서포티브하게 하면은 아주 정상적인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요. 아무래도 인텔렉츄얼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유전자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건 좀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킨 그런 견해가 된다는 거죠. 유전자와 환경 둘의 합작품이 결국은 우리의 뇌이고 그 환경은 엄마 뱃속에 수정돼서 시작할 때부터 태어나서 그다음에 아까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거의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그게 태어나서 몇 년 동안에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갓난애가 판단력 이런 게 모자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네이지 때 또 엄청난 뇌의 회로의 변화가 생겨요. 없어지고 뭐 새로 생기고 그래서 단순화되고 뭐 이런 그 과정들이 다 위험한 때란 말이에요. 무엇에 위험한가 하면 환경의 인풋에 위험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느 방송 작가가 저하고 요새 뭐 프로그램 하나 만든다고 자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는 그럼 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니냐. 그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죄냐 아니냐 하는 거는 그 사회가 결정하는 거고 이 사이코패스가 어떤 비헤이비어를 나타내는 거는 브레인이 결정하는 거다. 그럼 브레인이 결정하는 거면 죄가 아니냐? 그럼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유전자 때문에 이 브레인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나오는 거면 죄가 아니냐? 그건 another issue다 이거죠. 같은 라인 속에서 그거를 유전의 무진을 딸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유전자는 타고난 거니까 도저히 또 모르죠. 앞으로는 지인 테라피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유전자는 타고난 건데 환경은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다 잘 알았잖아요. 임신을 하면은 여자가 앉을 때 똑바로 앉고 뭐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하고 이게 그 태교 아닙니까? 그게 아주 정말 지혜죠. 예, 또 말씀드려 들었습니다. 아까 학생 질문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그런 공감해서 엠파시에 대한 그 컨디션이 훨씬 강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흔히 그냥 시청말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 눈물이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험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빅에이지를 따라서 좀 달라지는 양상을 보신 게 있으면 아주 old age 마우스에서는 안 봤는데 어릴 때부터 본 건 봤죠. 어릴 때까지.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라는 게 한 2주 정도 그때는 이제 쥐들이 하도 잘 놀라서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지나부터는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에이지가 어떻게 미치냐는 건 재밌는 질문인데 아주 old 마우스는 어떨까? 그건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네요.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케이지에 몇 마리를 기르느냐는 중요해요. 환경. 그래서 2마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2마리에서 한 5마리, 6마리까지는 괜찮은데 1마리를 아이솔레이션에서 기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감옥의 최상의 처벌은 독방에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마찬가지로 혼자 있으면 그게 가장 큰 형벌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비헤비어가 영향을 받죠. 그다음에 크라우드 돼 있으면 그 케이지에 한 5마리가 맥시멈으로 우리가 기르는 건데 뭐 한 7마리쯤 집어넣었다 그러면 얘네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에이지는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네,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교수님께서 환경과 유전자 사이에 연관성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이제 스키즈프레니아는 그 생물학적인 영향이 되게 커가지고 이것이 발병을 했을 때 처음에 1차적인 치료가 생물학적인 치료라고 약물적인 치료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의 연구는 이제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스키즈프레니아에 대한 유전학적인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배우고 있는데요. 오티즘의 경우는 한 싱글 유전자 돌연변이가 돼도 오티즘으로 나오는 게 꽤 많아요. 근데 스키즈프레니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네틱 스터디 중에 방법 중에 홀 지놈을 대상으로 어느 부분이 스키즈프레니아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연구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캔디데이트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가 주는 영향은 조금 몇 개가 합치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게
몇 년 전에 논문이 나왔는데 108개의 유전자가 보고됐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108번 내는 알아.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렇게 조금씩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genetic determinant보다는 environmental determinant가 더 크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genetic mutation에 의해서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되어 있는 상태는 predisposition이라고 하죠. 그런 predisposition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보통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 받는 이펙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렸지만 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하고 사회가 중요하고 그 자기 자신의 자기 컨트롤이 중요한 거죠. 메디테이션이건 뭐 엑서사이즈건 엑서사이즈는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굉장히 또 관계가 된다는 연구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브레인의 인풋이죠. 브레인으로 들어오는 환경으로부터 브레인으로 들어오는 것,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엑서사이즈 하는 거, 그러니까 태교도 그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결국 브레인으로 정보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이 아웃풋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이 됐을 때 그걸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 해가지고 비헤이비어를 같이 연구할 수 있나요? 똑같이?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왜냐하면 에피제네틱스는 결국은 진 익스프레션을 롱텀으로 변화시키는 거니까 픽스되게 해놓고 어떤 유전자가 발현을 줄인다든가 뭐 에피제네틱 컨트롤이 바이오케미컬 프로세스가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바이오케미컬 프로세스니까 그거를 방법을 이용해서 바이오케미스트리를 모듈레이션해서 다른 정상으로 돌리면 달라지겠죠. 러닝 앤 메모리에도 에피제네틱스가 관여할 거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비헤이비어도 인바이러먼트가 에피제네틱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진 익스프레션 시스템이 모듈레이션 되는 건데 그게 왜 모듈레이션? 뭐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나의 경험에 의해서 모듈레이션 되는 거니까 에피제네틱스는 키일 거예요. 그 아까 실험 중에서요, 그 고통을 이렇게 보면은 인텐스를 느낀다고 하셨는데 고통을 모르는 쥐가 그걸 봤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모른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나서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쥐. 경험을 안 해본 쥐. 네. 그런 쥐. 근데 중요한 질문인데 경험과 관계없이 affective pain system pathway는 만들어지거든요. 그건 hardwiring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했어도 생전 예를 들면 20살까지 고통을 받지 않았어도 20살에 실현을 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통증 없이 환경에 자랐어도 어느 날 찔리면은 통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봤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포인트가 아닌 것 같고 어펙티브 페인 시스템이 있는 한은 이런 현상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실패한 질문인데요. 아까 그 G 관련해서 그 G의 그러니까 피어 공포를 관장함으로써 걔를 일종의 트라우마를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라우마
트라우마에 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충격적인 뭐 경험을 한다든지 어떤 관찰을 함으로써 그런 트라우마를 얻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G약 그 유전자처럼 그 사람한테 그런 트라우마를 없앨 수 있는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 또 이제 지난 5월인가 지난 봄에 저희들이 이제 네이처 논문을 낸 게 그거거든요. 트라우마의 치료법. 그 트라우마 중에 제가 이 강의 말고 처음 준비해온 강의는 그게 들어있었어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는 게 있죠. PTSD. 외상 후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맞아요. 내가 전쟁 갔다 온 사람이 안전한 걸 알지만 어디서 꽝 소리가 나면 그냥 공포에 빠져들고 자기 스스로 이게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몸의 현상을 실감 나고 뭐 등등 그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참 어려워요. 잘 안 되고 재발을 해요.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근데 그 정신과 치료법 중에 이 아이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그걸 기억해라. 너 그때 폭탄 터졌던 걸 다시 상상해라. 그러면서 동시에 정신과 치료인데 내 손가락 끝을 이렇게 봐라. 따라와. 눈으로 따라와라. 무슨 주술 같은 거죠.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는 웃긴다. 그건 주술이지 이게 무슨 의학이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들은 효과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더 팬시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라이트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게 비싸대요. 개업한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의 학생이 저희 실험실은 학생들이 좀 크레이지한 생각을 해도 다 내버려 두거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만들었어요. 쥐에서. 아까 말했듯이 피어 컨디셔닝 한 쥐를 가지고 삑 소리가 나게 하면은 기억해서 프리징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자꾸 반복하면 더 이상 안 하거든요. 그걸 익스팅션이라고 그러는데 익스팅션 할 때 이 라이트 스티뮬레이션을 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랬더니 그냥 익스팅션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재발도 안 하고 뭐 그런 논문이에요. 그럼 그게 어떤 뇌의 회로 통해 되는가 하는 걸 연구한 그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죠.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저희 아주 좋은 강연해 주신